시대에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그 조선 수군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해외여행을 처음 간 데가 캄보디아였는데 거기 아이들이 어려워서 내가 뭘 할 게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 헌옷을 이렇게 세탁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 고아원 아이들한테. 근데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항공 택배가 밀려서 저희 집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들만 둘인데 재주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장남이 항상 동행을 해주고 도반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저 지선 정주도 같이 2번 하고 또 이 뭐 해상, 육상 답사를 꼭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참 다행스럽고 이게 자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장군님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장군님이 그 1591년부터 2년부터 이렇게 일기를 쭉 쓰셨는데 그 일기를 쓰시는 그것 자체가 장군님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군님 공부를 하면서 문학 상담 치유를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치유시켜야 나라를 이렇게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인문학이니까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한산도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비입니다. 보면 한쪽에는 한산도가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예,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한산도가 그리고 그 옆에는 한산도 야암입니다. 넓은 바다에 가을빛이 저무니 하는 그렇게 하는데 뒤에 예, 나오니까요. 야, 이게 그 적혀 있는 그 시입니다. 한산도 밤에 얽었습니다. 이 시기를 제가 제일 장군님 네. 좋아하는데 이게 네.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장군님이 조선 중기에 한 27편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내볼게요. 카톡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전쟁터의 장수가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가을빛은 저물고 창기운의 놀란 기력이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뒤척이는 밤 희미한 달빛만이 활과 칼을 비추네 이러면서 딱 오원질구로 딱 시의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잘 쓰신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한산도가는 이제 노래부터 먼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건 다르지만요. 예. 자, 우선 그 이순신 하면은 생각나는 것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 그 23전 23성이라고는 써놨지만은 실제로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60성이 넘는 분도 있고 통상 또 이렇게 우리 센터 쪽에 계신 분들은 한 45전 44성 1무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성을 한 비책은 무엇일까도 같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난중일기가 장군에게서는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뭐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북선 하면 아주 유명한 그거니까 그때 과연 그 거북선의 진짜 순수한 전투함으로서만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가 도망을 가죠. 선조는 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선조는 이게 그 공고계주라고 신하의 공이 높으면 임금이 덮인다. 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조금 보면 좀 못난 군주죠. 그런 분들, 그분에 대해서 하고 또 그 원균, 그 다음에 정윤현에 그 잡혀가서 국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형의 직전까지 갔다가 백의종군으로 나와서 그 어머니의 상을 당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또 기복 수직 교서를 받고서 내팽개치지 않고 또 맹량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장군님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인격적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나 고결한 것이 어떻게 사람을 반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게 앞으로 그 이
인문학 포럼을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오늘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개괄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깊이 있는 그런 거는 좀 천천히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주제를 정해서 깊이 있게 인문학적인 따뜻한 장군님을 한번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님이죠. 근데 저는 이게 답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앞에 제가 좀 경상도 말 톤이 있습니다만 그 국가기관 앞에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뭐 나는 몰락한 역적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뭐 어쩌고 하는 아주 사실과 팩트와 다른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주 그 실록이라든지 이런 팩트를 중심을 두고 기본을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도 딱 하더라라는 식으로 이게 장군님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군님 옆에는 그야말로 정신적 지주였었던 그 어머니 초계 변씨, 그리고 22년간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수군 장수 8년 그와 조선의 운명이 갈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전라 좌수사를 하실 때 아시는 대로 오관오포죠. 고을 5개, 포구 5개. 근데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를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합쳐서 제가 이렇게 쭉 세어 보니까 한 56관 57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도수군 통제사로 계시면서 한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해권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는데, 제해권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상 고진시 귀나다가 끝까지 가서 이제 평양에서 이렇게 개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맹군이 이제 이렇게 원조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을 했기 때문에 군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수군 장수로서는 이 선성부준으로 해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또 해변 고을의 그 관리로서는 앞으로 차분히 알아가겠습니다만 목민관으로서 민본을 실천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일기가 그 정유년 4월 13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장군님께서 어머니의 부음을 받은 그 날인데, 그날 그 난중 일기에 보면은 하늘의 해도 검게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항상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한 118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항상 천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교성이 깊은 그런 분이고, 또 그 같은 해 정유년 10월 14일 날 보면은 하룻밤이 1년 같다고 도야연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 막내 아들 면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제 쓴 일기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지나서 11월 1일자 난중일기를 보면은 도일연년이라고 이게 보면 그 하루가 1년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이냐 하면은 명량 대첩을 치르고 저 위에 그까지 충청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목포에서 이제 이게 다시 재건을 하면서, 그때 보니까 밑에 그 배전에 객군들이 추워서 앓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쓴 것이 오늘 하루가 1년 같다 하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죽었을 때 하고 그 자기의 수하 군졸들이 추워서 뜨는 신음하는 소리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이게 민본이 이게 기본이 되었겠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유년 압송돼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제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건 도저히 이렇게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면인데, 근데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백성을 살리기 위한 방책에 최고를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견뎌낼 수 있었고, 거기 보면은 한산대첩이라든지 안골포, 사천, 당항포 대천에 보면은 배를 몇 척 이렇게 다 부수지 않고 몇 척 남겨둬서 그 왜군들이
옆에 해안으로 이렇게 상륙해서 도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타고 도망을 나오면 다 이렇게 한 방에 다 잡는 이런 것만 봐도 아주 그 애민사상이 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제목이 좀 그렇죠. 선조요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하가 공이 높으면 임금이 묻힌다 해서 평생 그 트라우마를 했는데, 근데 장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조가 참 그때도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권하니까 했죠. 엣지로 쓴 제문에 보면은 나는 그대를 버렸지만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선조의 완벽한 이게 오해입니다. 장군님이 사실 버리지 않는 것은 나라와 백성이었지 선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충분히, 그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그 난중일기를 1592년 1월 1일부터 쓰시게 되는데 항상 초하루하고 보름 되면은 그 만골레 임금이 있는 쪽을 보고서 이렇게 예를 갖추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2차 백의정군이 지난 정유년 이후에는 만골레가 안 나옵니다. 장군님의 그런 어떤 방식이죠.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끝없이 이렇게 독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단순한 전쟁터의 칼잡이가 아니고 문무를 다 갖춘 그런 장군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부대를 이끌어 가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공자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이 어질인자가 통하는 어떤 이 자발적인 군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 우리 장군님의 그 전장 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단순한 장군이 아니고 이렇게 문무가 견전이 됐는가. 92년 임진년 2월 20일 이 난중일기에 있는 기록 그대로입니다. 늦게 떠나 흥량에 이르니 좌우로 핀 산꽃과 범풀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이게 오간을 쭉 돌아보면서 순시하면서 점검하면서 쓰신 글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꽃비를 맞으면서 갔다 하고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자에 보면은 아침에 흰머리 연하모를 뽑았다. 흰머리를 어찌 꺼리라면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효도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는 사실상 상주방씨 아내에 대한 글은 별로 안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나오시는데 아내의 병이 극히 중하다고 한다. 나라 일이 이러하니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정유년 10월 13일에는 달빛은 비단결 같고 잠바람도 일지 않는데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장군님이 글을 쓸 때 보면은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해를 타고 또는 달을 타고 가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 장군님의 그 민본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사실상 그 조선 시대에는 절대 군주의 그런 세상인데, 근데 왕의 명령보다 군사의 목숨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정윤이 잡혀가기도 했었고, 또 한산도에 과거를 치른 것도 사실상 그 전에 그 전주에서 과거장을 여는데 수군들 올려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지금 전쟁터이기 때문에 못 올라보냅니다. 차라리 한산도에서 치르게 해주십시오 해서 관철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도정책과 둔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그 조선 초기에 왜구들이 많이 오니까 정부에서 조정에서 공도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지방 있는 데는 사람을 살지 마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철수를 시킵니다. 육지로.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한산 대첩을 할 적에 외놈들이 나중에 쫓겨서 헤엄을 쳐서 한산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장군님이 그러시거든요. 그 올라가봤자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경상우수군은 그 도망 못 가게 지키시오. 이런 말입니다. 사실상 그때까지도 거기는 무인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아이러니하게도 저 왜구들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밑에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둔전을 아시죠? 둔전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굶주림하고 맞싸울 공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역자의식이라고 해서 놨는데 중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에. 이게 역자의식이라는 것은 차마 굶주렸는데 자기 자식은 못 먹으니까 자식을 바꾸어서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이 굶주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이렇게 세웁니다. 생선도 잡아서 팔기도 하고 미역, 소금 장수까지 하면서 이렇게 불량미도 마련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터에서 전사를 하거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고 부상자 치료를 당부해라. 심지어는 그 집에 농사일도 잘 이렇게 돕도록 하라고 그걸 원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적선을 태우기 전에는 반드시 수색을 해서 우리 포로가 있으면은 구해오너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투가 끝나고 나면은 뭐 견내랑 파외병장, 당포 파외병장 이렇게 해서 이제 장계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은 조선 시대는 사실상 아주 그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대로요. 그때 이제 장계 견내랑 파외병장에 보면 한 150명 정도를 이렇게 명단을 올립니다. 그 전공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이게 노비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이게 산업 뭐 보면은 견내랑 파외병장에 보면은 뭐 산업이 부동, 또 절집 종 귀세, 객군 토변 강돌매, 또 포작 이보인, 포작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작이죠. 이 포작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도정책에서 섬에서 다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터전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을 보고 포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까지 챙기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보자기들이 나중엔 그 맹량대첩배를 치를 때 보면 저 멀리에서 배를 이렇게 100여척 이렇게 띄워서 군사인 양 보이게 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면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한번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 양민, 노비 이랬는데 사실상 양반만 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노비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근데 노비를 셀 때는 입구자를 써서 한 구, 두 구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재산이라는 소리죠. 재산. 그래서 그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아주 인기 있었던 그 미스터 선샤인 거기 보면은 그 노비를 이제 쳐 죽이면서 그 이제 대감마님 그러죠. 주인이 재산이 축나는 거는 아깝지만은 아래 것들한테 교육이 돼서 다행이다 하고 그래서 뭐 재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생사 여탈권을 노비가 저기 양반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이었건데 여기 보면은 좀 기분 나쁜 게 노비도 이제 남자 노비 여자 노비가 있는데 여자 노비가 더 비쌉니다. 여자 노비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여자 노비하고 남자 노비하고 이렇게 옆집에서 결혼을 하면 절대 안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게 옆집에는 이제 여자 노비고 내 집에 이제 남자 노비인데 거기서 아기가 나면은 옆집의 노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 저쪽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민들 중에서 양반한테 이렇게 빚이 많다든지 그래 하면은 그럴 때 딱 작전을 씁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내 집에 있는 남자 노비하고 양민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 하면 나중에 양민의 딸이 놓은 그게 내한테 우리 집의 노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지금 시기적으로는 시대적으로 다르니까 그러지만 얼마나 슬픈 일일까. 그래서 일천저천법 해가지고서 한 번 노비는 자손만 된 노비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노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세금이 줄고 하니까 영조 때 와가지고서 종모 종량법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종모 엄마의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이 노비의 신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 좀 생기죠. 자, 사실 그게 재정 확보 때문에 그런 거지. 노비를 이렇게 뭐 아주 인간적으로 대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순조 때는 관노를 이제 핵파시키고 가보 계획 때 이제 없어지죠. 그 길에서 임진왜란 때 아시는 대로 장예원의 화재가 경복궁에서 선조가 도망가고 나니까 장예원 노비문서를 보관했던 거기에 불이 제일 먼저 납니다. 그리고 노비한테 임진왜란한테 전부 이제 군사가 없으니까 노비가 저걸 목을 하나 베어 오면은 면천을 허락을 하고 또 2개 이상 가져오면 찌기도 수여하고 그 노비는 나중에 그 무가 정도 응시를 허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 가면 그것도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참 같은 사람으로서 시대적인 상황이겠지만은 참 슬픕니다. 우리가 인문학이니까 또 그 우리 이순신과 여인들도 한번 앞으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일 살펴봐야 할 분이 어머니죠. 그 다음에 상주 방씨, 또 해주 오씨. 해주 오씨 아들 둘은 나중에 뭐 이거 병자호란 이런 데서도 다 죽습니다. 전사로 무관으로 가가지고 또 구한댁, 그죠? 뭐 어머니 하면은 이렇게 꼭 살펴봐야 할 맹모 삼천지교의 맹모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 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이런 분들과도 같이 훌륭한 면을 쭉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한 만남이라고 제가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순신 그 위대한 만남이 누굴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뭐 유성룡 뭐 많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가 인문학 포럼이니까 장군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군님이 22살까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셨죠. 그때 어떤 병서는 이제 뭐 앞에 고전에 대해서는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이 과거 시험 볼 때 그 장량이 나중에 가서 뭐 신선이 되었다는데 죽었다겠냐 살았겠냐 이렇게 감독관이 물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쪽에 그 보면 딱 그 들어가 가지고서 어디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하면서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게 다 섭렵해서 이 자체가 장군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옳게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병서는 뭐 충분히 해서 전장에서 응용을 합니다. 그 장군님이 그 옥포 대첩을 시작하면서 그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태상과 같이 고요하게 움직여라 이렇게 하시고 또 명량 대첩에서는 필사적생 필생적사 그죠? 일부당경 족구천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병서에 다 나옵니다. 그걸 조금씩 응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공부를 그냥 보통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고전 이런 걸 보면은 그 장군님의 그 이제 충무 행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 이제 잡혀왔어요. 그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저 사람 아주 나쁘다고 소문이 나는데 아주 중형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 아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쭉 한쪽으로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이 벌을 주고 안 주고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 남의 자식진자의 도리는 저 사람을 벌을 안 받게 가볍게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또 그 검토패문이 저 명나라에서 왔을 때 그럴 때 그저 한 번은 부하한테 시켰다가 안 되니까 또 밑에 또 시켰다 안 되니까 몸을 일으켜서 그때 이제 당신 스스로 글을 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정사준이 보고 정서를 해서 올려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 놈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예로부터 인의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죄도 없는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글을 필체라든지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참 감동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색을 많이 했었죠. 특히 장군님이 이제 달을 많이 좋아하시고 이러면서 결국 사색은 이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경청 이게 제가 지기 철학이었는데 그게 거기 보면은 그죠 그 지피지기 남을 먼저 알고 나를 알면 이렇게 나오는데 장군님은 보면은 나를 먼저 알고 적을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백성이나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뭐 소통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 소통이 없었다면 김천손이가 그 미륵산 꼭대기에서 목동 김천손이가 그 내려오면서 뛰어오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자연과 이렇게 감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을 또는 배를 해를 타고 간다든지 그리고 바다 속을 살피고 그리고 장군님 꿈에 이게 신인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그게 신인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의 감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례차례 한번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군님은 스스로가 이렇게 아주 스스로를 많이 다스렸는데 제가 이게 참 일천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질빈빈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렇게 질은 질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글을 아는 것과 칼을 다루는 것이 아주 조화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붓을 든 장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 옆에 문문백관 이래놨죠. 저거 잘못 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면 조정을 보고서 문무백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선시대 이 조선 중기의 시대에는 문문백관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도채찰사 뭐 이게 초유사 전부 다 하는 게 관찰사까지 전부 다 문관들입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문관이 지휘를 하니까 어떻게 그게 효율적이 되겠냐고. 전쟁이 나면 군인이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해군 우리 저 출신도 계셔서 근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님은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문숭 정치가 그러니까 문을 숭상하는 정치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무관들을 아주 아래로 봅니다. 아래로. 그래서 그 똑같은 그게라도 보면은 그 병사로 나오는 육군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기 그 급수 자체가 한급 높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했는데 하여튼 솔선실천하고 시를 짓고 통제사가 돼 가지고 자기도 다른 데 쉬어야 될 텐데 화살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걸 옆에서 수하 군졸이 보고 장군님 좀 쉬십시오. 몸 다치시겠습니다 하면 내 목은 내 생명은 하늘에 달리는데 어째 자네들만 고생하겠는가 하면서 같이 화살을 다듬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활쏘기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이렇게 모자란 체력이 아주 힘들기도 하고 해서 보강을 하기도 하고 한데 또 그 회식을 통해서 문턱 없는 이제 은주당을 만들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내적으로는 스스로가 일기나 독서 또는 편지, 시를 쓰면서 이렇게 치유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은 나라를 잃는다는 이런 소명의식이 충분히 꽉 차 있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이게 리더십이 잠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또 리더십 센터고 그죠? 예. 그래서 장군님의 리더십 센터 잠시 살펴보면은 손자병법식의 제1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제 5가지인데 예. 지략은 선성구전이고 이제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전부 내가 선택을 하니까 결국 선성구전이 되는 거죠. 시는 자기가 말한 것이라든지 게 아주 은행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구분은 아주 참 군대 말로 하면 칼같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통에도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피난민들 군량미를 나누어 먹고 항복해온 왜군들한테도 거기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또 놀 수 있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용감한 것, 그죠? 예. 이게 한자로 이제 경기적발 이래 써놨는데 기회가 오면은 바로 출발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무적적투 해놓은 것은 적을 만나면은 바로 머뭇거리지 말고 싸운다. 그런 게 항상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엄정인데 군령은 항상 엄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데 그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리더십은 테크닉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매일 생활하듯이 하는 걸 보고서 옆에 있는 구성원들이 같이 따르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혹시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제 선성구전하고 열두적 리더십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선성구전은 잘 아시죠, 그죠?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천시, 이게 맹자에 보면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지명 무용공이라고 큰 이렇게 그 승리가 있는 데에서는 전공이 누가 전공을 세웠고 누가 용감했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군님이 실제로 그 장계에 보면은 그 견내랑 파회변장은 이제 한산 대첩을 하고 나서 올려보내는 그런 건데 그거 보면은 전부 부하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웅포해전 같은 거 하고 나서는 올리는데 보면은 그때 보면은 우리 배 두 척이 이렇게 부닥쳐서 군사들이 이렇게 다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휘를 잘못해서 엎드려서 죄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군님의 이게 리더십 중에서 이제 전승을 한 비책은 쭉 보면은 이전의 승리를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 보면은 한산대첩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막기도 하고 또 저기 맹량대첩은 그 좁은 데서 많이 못 나오도록 해갖고서 거기서 이제 막기도 하고 또 노량대첩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권유신 유기나가군이 저쪽 안에 있으니까 그 밖에서 가둬놓고서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새로운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서 이 구성원들이 이제 이렇게 솔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중국 상산에 사는 그 상상 속의 이게 뱀같이 생긴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길다랐는데 이게 머리 쪽을 툭 이렇게 치면은 꼬리가 와서 물고 또 꼬리를 치면은 머리가 물고 가운데를 치면은 머리와 꼬리가 같이 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제일 강한 군대는 상하가 같이 생각을 하는 즉 부자지변 아버지와 아들 군대가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뭐 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할 때 앞선 그 용기가 사실상 장군들은 저 뒤에서 지휘를 하는데 그 울돌목의 대장선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한두 시간을 그렇게 그 빠른 물결에서 이렇게 버티고서 이렇게 막아내는데 그때는 밀리면 죽는 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면은 조선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보면은 뭐 장군님에게서 뭐 한 동네 3살 많은 형벌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친구냐 유승룡이 이게 보면은 희한한 게 제가 국문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비슷해요. 똑같이 거리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장군님이 그 무술년 11월 19일 날 돌아가시던 날 유승룡이 영의정에서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안동에서 이제 징비록을 이제 쓰시고 해서 평생 안 나오시죠. 그리고 뒤에 있는 정거리란 분은 장군님보다 31살이나 이렇게 많은 선배입니다. 이분은 이 앞에 뭐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경상우수사 다 하신 분입니다. 그 31살 붙는 분을 조방장으로 모셔서 얘기를 듣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임진왜란에서 이 해상은 전부
이 장군님만 지켰다 하는데 그때 뒤에 그 이 전라 우수군 이혁기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같이 안 했으면 어렵다는 거죠. 같이 했던 그걸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잘 찾지 않다고. 그나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선시대 그 당쟁이 엄청나게 심했을 때도 그 또 임진왜란이 국난이 진짜 그 완전히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우리나라가 살아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삼사죠, 그죠? 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충무공 전선에 이런 데 쭉 보면은 임금한테 이 사관원은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임금의 잘못에 대해서 전하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도 더 잘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사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줄 기록도 없이 순국한 수졸, 또 전쟁 중에 과거 시험, 또 이게 그 정유년 때 이렇게 부산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막연히 안 간 게 아니고요. 그 순자 여병 삼지라고 이어 보면은 군사가 죽을 것 같으면 또는 이길 수 없는 전투면은 또 군사나 백성을 속이는 전투면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용기죠, 용기. 예. 그리고 뭐 명자의 고자편 15장 이런 거는 큰 임무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장군님은 누구도 원망은 안 합니다. 오로지 당신의 일기에 맞습니다. 일기에. 그게 자유치유의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비석이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제일 앞에는 그 정조가 세워준 그 현충 저기 장군님 묘소 앞에 있는 어제 신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의미를. 그래서 나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은 이렇게 비도 세워주고 하니까 이런 것이죠. 그다음 옆에는 장수에 있는 타루입니다. 이때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인데 장수 현감이 이렇게 순시를 돌다가 옆에서 꽁이 날아가는 바람에 말이 놀라서 장수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옆에 같이 가는 통인이 아전이죠. 지 때문에 죽었다 해가지고 지도 옆에서 그렇게 말하고 꽁거리나 놓고서 타루 이래서 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온 현감이 이렇게 그 공을 이렇게 잊으면 안 된다 해서 생기고 마지막은 이제 여수 타루입니다. 이게 제가 3번 만에 가서 결국 보고 왔는데 여기에 장군님의 그러니까 군사들이 세워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수형 수군들이 통제사 이순신을 위해 짤막한 비를 세우고 타루라 한다. 중국 양양 사람들의 양호를 생각하며 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데서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군님 돌아가신 뒤에 1603년도에 세웠는데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저는 장군님 인문학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문학 포럼은 하여튼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팩트를 기초로 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불멸의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이런 불멸의 인문학 그리고 문학 일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명나라와 왜군들이 정세하고 조선 사회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조선시대 3대 대첩 민빈내란 하면은 뭐 행주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저쪽에 한산대첩 그런데요. 사실상 사람이 일본 왜군이 제일 많이 죽은 한 3만 5천 명이 죽은 전투가 진주성 2차 전투입니다. 그때 함락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주성 1차 대첩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충무사의 사당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정유는 1월 27일 날 그 어전회의를 열리는데 그때 이제 전부 다 죽인다고 심지어는 그 유승룡이도 이제 말을 함부로 못 하는데 그 이조 참판한 이정형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순신을 죽이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 그죠? 그리고 명량 대첩 뒤에 장군님이 받은 게 언자 20냥입니다. 언자 20냥. 근데 그때 그 요시라한테 선조가 몇 냥 준지 압니까? 요시라한테는 선조가 80냥을 줬습니다. 뱃을까지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뭐 특강을 초빙한다든지 유적 답사는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자,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경상자수사 이러는데 사실상 이게 잘못 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임진왜란 초기에 장군님께서 18간 16포를 관할하는 경상자수사, 부산이죠, 자수영. 거기를 관할하는 자수사, 경상자수사였다면은 고니시군이 바로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것이 앞에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짜로 이 시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손익준 소장님이 또 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오시는 분들 전혀 부담 없이 해서 처음에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저 노란관에서 잘 했을 텐데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저 또 시간이 좀 급해서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진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정신을 전파 및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에는 1월 12일 날 화요일입니다. 그때도 같은 시간대에 이제 주제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순신 정신과 민본 사상 이걸 가지고서 줌을 하든지 또 이게 코로나가 조금 나으면은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와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사회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간적인 이순신을 한번 새겨보면서 코로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한번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고 합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이고요. 7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인문학 포럼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순신 인문학 포럼 1회차 모임을 마치기 전에 끝까지 비디오 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패널분들의 간단한 좀 소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해문화원의 우승기 원장님 간단한 오늘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이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그 김장을 담느라고 몇 개까지 하다 보니까 막 부랴부랴 지금 좀 뭔가 어수선해요. 그리고 이 PC 준비를 못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강의를 내가 이렇게 들었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잘 경청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이거 들으면서 야 정말 내가 지금 이순신 장군의 어떤 영혼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막 약간 벅찬 약간 그런 감동이 왔었습니다. 강혜진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제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확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독서 포럼 그것도 특별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 또 독서 포럼 특별함이 벌써 느껴지거든요. 뭐 주변에 요새 보면은 그 독서 포럼을 독서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우리 이 모임은 굉장히 좀 특별한 모임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또 시작해 주신 우리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원의 또 원장으로서 저도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못했던 이거를 이 기회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 또 그동안 못했던 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것도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물개 박수.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진해문화협동조합 최학준 이사장님. 네, 아직 오늘 못 오셨나요? 그러면 이배사 창원지부 류은숙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줌에 보통 이게 입장할 때 쉽게 입장하는데 오늘 뭔가 계속 버벅대가지고 제 시간에 입장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반성 많이 합니다. 좋은 강의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시작이 좋으니까 앞으로 더 크게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배워가야 할 것들을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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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부장님한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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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 센터 전문 해설사 모임의 황순원 회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군 생활도 했고, 특히 이제 사관학교에서 훈육관도 했고, 거국선 선장도 또 이렇게 견무직이지만 한 1년 하고, 그래서 외해용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그 장군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진짜 내가 너무 그 겉만 보고 따라다녔구나. 이제 정말 제대로 좀 배워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소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소감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손희준 소장님, 잘 들립니까? 마지막 마무리,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기대 반, 우려 반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우리 회원님들 능력이 대단합니다. 없어요. 왜냐면 저 원고 받은 게. 이분들 죄송합니다. 맺지. 네, 방송사고였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소장님. 네. 다음 달에도 이 시간에 다음 달 1월 2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이쪽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은 소개하셔가지고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증샷 한번 찍을 거니까 다 같이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하트 하트 뭐 박수 이렇게 아니면 우리 짝짝 이렇게 제가 지금 인증샷 찍을 테니까 카메라 앞으로 확 이렇게 들이대시고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순신 한번 할까요? 이순신. 이순신.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고요. 자유롭게 저희가 30분까지니까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네, 그렇게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원장님. 네네, 네. 네, 아까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미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아니요. 제가 김장 담고 막 부랴부랴 정리를 못 해가지고 부랴부랴 온다고 왔는데, 좀 준비가 좀 미처 좀 덜 된 상태에서 막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진해 문화원하고 네네. 저희 그 센터가 손잡고 또 네. 있는 회원님들이 여기에 많이 동참할 수 네. 있도록 좀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강의해주신 우리 스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숙 이배사 창원지부장님, 네. 네, 이배사 회원님들도 여기에 네, 장동현이 오셔가지고 들어왔다가 어디로 네,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러겠습니다. 강 네네. 스님 어디 다음에 계세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딴 사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소장님 우리 오늘 여기 네. 문화원의 국장도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문화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쁘십니다. 네. 장동현 선생님 왜 나왔어요? 최학준 이사장님 들어오셨습니까?
김도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김도산 선생님. 저기 아, 이게 안 풀었어. 예, 음소거를 안 눌러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셔. 홍희섭 코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의섭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말씀 하시네요. 네, 김도산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오신 회원님들 중에 김도산 선생님이 제일 멀리 경기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이쪽 서울 북부 쪽에는 없죠? 회원 중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앞으로 자주 뵐게요. 우리 저기 주영철 박사님 주영철 박사님 들어오셨습니까? 옆에 보고 있네요. 주영철 박사님. 싱긋이 웃고만 말아요. 네, 반갑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시고요.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우리 평산포 격군님의 이 정말 명강이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정말 더욱더 구석에 있는 장군의 최치를 딜리버리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뵐게요. 자주 봅시다. 네, 박남선 선생님. 없다. 어디 갔지? 박남선 선생님 나가셨습니까? 우리 양상원 선생님. 양상원 우리 총무님. 박남 선생님 그걸 안 눌러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래요? 하여튼 예, 화면을 통해서 멀리 김도산 선생님이나 뭐 김수장 선생님, 박남선 보이기 힘든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멀리 있어서 못 오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얼굴을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 이순신이라는 우리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한 번도 등장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아유, 김은옥 선생, 박남선. 김은옥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박남선 선생님은 음소거가 안 됐네. 음소거가 됐네. 김수정 선생님도. 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멋지셨고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데 그 사랑이 막 묻어나요. 정말 그 어떤 전달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인물을 또 공부하는 시점에서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말하신 분이 저기 한 번도 등장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저기 정미희 선생님. 이제 말씀. 저는 진해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등장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관계로 나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 임프로 이게 그 가급적 코로나도 다 가기를 바라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뭐 네, 제가 좀 많이 그래도 좀 부족했습니다만 좋겠습니다. 열정만 가졌으니까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편하게 들어가세요.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